강민재라고요? 새로 들어온 경호원의 이름을 본 순간 한성그룹의 한서진 회장은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우연일 거라 믿고 싶었던 그녀에게 들려온 또 한 명의 이름은 우연을 필연으로 되돌려 놓았는데요. 30년 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어떻게 다시 그녀의 인생 앞에 나타난 걸까요? 지금부터 30년을 돌아 다시 만난 운명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차가운 2월의 아침, 한성그룹 본사 앞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동혁 회장의 장례가 끝난 지 불과 3일. 거대한 빌딩은 마치 애도의 무게를 견디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회의실 안 임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는 가운데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서진이 들어서자 모두가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체제로 전환합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54세의 나이에도 그녀에게선 흔들림이 없었죠. 하지만 테이블 맨 끝에 앉은 부회장 이준하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선대 회장의 조카이자 서진의 사촌인 그는 입술을 꽉 깨물며 서진을 노려보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빠져나갈 때 이준하는 자리에 남아 서진의 뒷모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주먹은 테이블 아래에서 단단히 쥐어져 있었고 턱 근육이 꿈틀거렸죠. 서진도 그의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며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서진은 새로운 경호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이준하의 견제를 충분히 알고 있던 그녀였기에 믿을 만한 사람들로 주변을 채워야 했습니다. 인사팀장이 들어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새로 선발한 경호원들 명단입니다. 모두 신원 조회를 마쳤고 경력도 확실한 인원들입니다. 서진은 천천히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호, 이상민, 박준영. 평범한 이름들이 지나가던 중 한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강민재, 30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죠.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다시 서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심장은 평소와 다른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계속하세요. 서진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라는 이름. 그저 흔한 이름일 뿐이라고,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은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어딘가 허공에 멈춰 있었죠.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경호팀이 대기 중입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옷깃을 여러 번 만졌습니다. 평소에 그녀답지 않은 행동이었죠. 접견실 문이 열리자 5명의 경호원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서진의 시선이 한 사람씩 훑어가다가 한 청년에게서 멈췄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똑바른 눈빛이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강민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접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은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의 톤이, 말하는 속도가, 심지어 고개를 살짝 숙이는 각도까지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 누군가가 떠오르는 듯했죠. 서진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경호원들이 인사를 하고 나가는 동안 서진은 민재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걸음걸이까지도 왜 이리 눈에 익은 것 같은지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회의 중에도 자꾸만 딴 생각이 났죠. 답답함을 느낀 그녀는 회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적한 복도를 걷다가 경호팀 사무실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누군가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네. 도장 서류는 이번 주에 정리하겠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목소리에 이끌렸죠. 아버지 성함이요? 강윤석입니다. 예, 강윤석 맞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갑자기 너무 밝게 느껴졌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오직 방금 들은 그 이름만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죠. 강윤석? 서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마에선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그녀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간신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고 복도는 끝없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겨우 회장실에 도착한 서진은 문을 닫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민재라는 이름, 그리고 강윤석이라는 이름. 두 가지 우연이 겹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서진은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동명이인일 거라고, 그저 흔한 이름들의 우연한 조합일 뿐이라고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의 파도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30년간 꽁꽁 얼려두었던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죠.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잔을 입으로 가져가는 도중에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만큼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평생을 철의 여인으로 살아온 한성그룹의 회장이 이토록 흔들리는 모습은 누구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회장실을 물들였지만 서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두 개의 이름만이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강민재, 그리고 강윤석. 이 두 이름이 만들어낸 균열은 앞으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밤 9시 민재는 퇴근 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겨울 날씨 탓에 손이 시려웠죠. 따뜻한 실내 공기가 얼굴을 감싸자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민재는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아버지, 저 왔어요. 부엌에선 태권도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윤석이 늦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57세, 한때는 날렵했을 몸에 이제는 세월의 흔적이 조금씩 묻어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죠.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자. 윤석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민재가 욕실로 향하는 동안 윤석은 된장찌개를 휘저으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들. 어느새 이렇게 듬직하게 자랐죠.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선 정치 뉴스, 날씨 예보가 이어지다가 경제 뉴스로 넘어갔죠. 한성그룹 신임 회장의 한서진 내정. 앵커의 목소리와 함께 화면에 한 여성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선 모습이었죠.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 순간 윤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죠.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동시에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서진? 윤석의 입술이 떨리며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TV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죠.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민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 맞다. 아버지,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한성그룹이요. 경호팀으로요. 윤석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그 회사라니? 네, 한성그룹이요.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5대 그룹 중 하나인 곳. 경호팀 신입으로 뽑혔어요. 월급도 좋고 복지도 탄탄하고요. 아버지도 이제 도장 일 좀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민재는 신이 나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 출근 날의 긴장감, 회사의 규모, 동료들의 이야기까지. 하지만 윤석은 아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TV에서는 계속 한서진 회장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죠. 윤석은 놀란 눈으로 민재를 바라보다가 다시 TV를 보고 또다시 민재를 바라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완전히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30년.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이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민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윤석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아니다. 그래, 잘했다. 큰 회사야. 경력에도 도움이 될 거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도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윤석은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윤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죠.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가 유리창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창틀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아 있었구나. 유학 간다더니 이제는 회장이라니. 윤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그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려 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뒤에서 민재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과거로 아들의 앞길을 막을 순 없지. 윤석은 눈을 꼭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조용히 손등으로 닦아냈죠.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설거지할 테니까 쉬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윤석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소리들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윤석은 여전히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재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내일도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그래, 푹 쉬어라. 윤석은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민재가 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그제야 윤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다른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의 머릿속에는 아까 본 그 얼굴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3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얼굴은 변함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성숙하고 단단해 보였죠. 윤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것이 그리움인지 원망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웠죠. 화면이 천천히 흐려지면서 윤석의 먼 눈빛이 과거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때로 32년 전 봄날의 대학 캠퍼스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부서져 내렸고 곳곳에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22살의 서진은 경영학 서적을 한 알을 안고 도서관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운동장 한편에서 태권도 시범을 하는 학생들이 보였죠. 하얀 도복을 입은 청년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품새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청년이었죠. 검은 띠를 맨 그는 동작 하나하나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우면서도 강렬했습니다. 공중으로 뛰어올라 발차기를 하는 순간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그의 주변을 감쌌습니다.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평소와 다르게 뛰기 시작했죠. 시범이 끝나고 청년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괜찮으세요? 청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진이 들고 있던 책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언제 놓쳤는지도 모르게 말이죠. 아, 네. 제가 잠깐. 서진이 당황해서 책을 주부려 하자 청년이 먼저 몸을 숙여 책들을 하나하나 주워 올렸습니다. 경영학 원론이네요. 경영학과세요? 네, 3학년이에요. 저기, 태권도 정말 멋있었어요. 청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대 4학년 강윤석이라고 합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은 곧 운명이 되었죠. 도서관에서, 학생 식당에서, 캠퍼스 벤치에서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인사만 나누다가 어느새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경영학이 그렇게 어려워요? 어느 날 저녁 도서관 앞 벤치에서 윤석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지가 원하시는 공부라서요. 사실 전 다른 걸 하고 싶었는데. 뭘 하고 싶으셨는데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우스워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보통 사람들처럼요. 윤석은 그런 서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그 순간 그는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절이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한강을 걸으며 작은 일상들을 나누었죠. 윤석은 서진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었고 서진은 윤석에게 교양 수업 과제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발을 들어요. 천천히 균형을 잡으면서 체육관에서 윤석이 서진의 자세를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서진의 어깨에 닿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붉어졌죠. 제가 운동신경이 없나 봐요.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요.
모든 건 마음가짐이에요. 그렇게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시간을 지켜보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죠. 한성그룹 비서실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서진의 동선을 보고했고 윤석과 함께 있는 사진들을 찍어 올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윤석은 졸업을 했고 서진은 4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진은 집으로 불려갔습니다. 대저택의 서재에서 한성그룹 회장인 아버지가 차가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윤석과 함께 찍힌 사진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 남자 어디까지 만나고 있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그 사람 사랑해요. 사랑? 한동혁 회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건 너 같은 집안 사람이 해선 안 되는 짓이다. 넌 한성그룹의 후계자야. 평범한 체대생 따위와 어울릴 신분이 아니란 말이다. 서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아버진 사랑 안 해보셨어요? 어머니를 만나실 때 아무 감정도 없으셨어요? 한동혁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감히 어디서 말대답이냐? 전 윤석 씨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그날 밤 서진은 방에 감금되었습니다. 문 밖에는 경호원들이 지키고 서 있었고 윤석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불빛만이 그녀의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윤석의 얼굴이 떠올랐죠. 따뜻한 미소,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집을 나가서 윤석에게 가겠다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새벽 대저택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죠. 며칠 전부터 몰래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침대 밑에서 꺼냈습니다. 문 앞에는 경호원들이 있었지만 서진은 다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살았던 이 집의 구조를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죠. 욕실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담쟁이 덩굴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이 쓸려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원에 발이 닿자마자 서진은 숨을 죽이고 달렸습니다. 대문 근처의 담장 구멍으로 빠져나가 골목길로 뛰어들었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자유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습니다. 1시간쯤 걸어서 윤석이 일하는 도장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도장 문은 아직 닫혀 있었지만 2층 창문에서 불빛이 보였죠.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윤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의 눈이 크게 뜨였죠. 서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젠 아버지 집으로 못 돌아가요. 저를 받아주실 거죠? 윤석은 말없이 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찢어진 손바닥을 보고는 마음이 아팠죠. 당연하죠. 내가 지킬게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도장 위층의 작은 원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혼인신고는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죠. 좁은 방이었지만 서로가 있어 충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윤석이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고 서진은 소박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낮에는 윤석이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서진은 근처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저녁이면 함께 장을 보고 작은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이거 너무 짜지 않아요? 서진이 된장찌개를 맛보며 물었습니다. 윤석이 숟가락으로 떠먹어 보고는 웃었죠. 아니에요. 딱 좋아요. 서진 씨가 만든 건 다 맛있어요. 그들은 작은 화분을 창가에 놓고 우리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밤마다 라면을 끓이며 미래를 이야기했죠. 돈은 부족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언젠간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실 거예요. 서진이 희망을 담아 말했습니다. 윤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까지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우리 더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제대로 된 결혼식도 올리고요. 계절이 여러 번 바뀐 어느 날 서진은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속이 메스꺼웠고 유독 피곤함을 느꼈죠.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는 임신 2개월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한테 아기가? 윤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진을 조심스럽게 안으며 기뻐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엄마 아빠가 정말 기다렸단다. 임신 기간 동안 윤석은 더욱 세심해졌습니다. 서진이 무거운 것을 들려고 하면 달려와 대신 들었고 입덧이 심할 때는 새벽에도 일어나 죽을 끓여주었죠. 서점 일도 그만두게 하고 자신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서진은 행복했습니다. 작은 아기 옷들을 사 모으고 뜨개질로 베넷 저고리를 만들었죠. 윤석은 나무로 작은 요람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기는 분명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만삭이 되어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윤석은 서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서진은 고통스러워했지만 윤석의 손을 놓지 않았죠. 힘내요. 조금만 더 힘내요. 10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죠.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주었을 때 서진과 윤석은 동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정말 예쁘죠? 서진이 아기의 작은 손을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윤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와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죠. 이름은 민재로 해요. 밝을 민의 제주제. 밝고 재주 많은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퇴원 후 세 사람의 작은 보금자리는 아기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밤중 수유로 피곤했지만 그들은 행복했죠. 윤석은 새벽에 일어나 기저귀를 갈아주었고 서진은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민재가 처음 웃었을 때, 처음 뒤집기를 했을 때, 처음 엄마라고 옹알이를 했을 때마다 두 사람은 감격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그곳은 사랑으로 가득한 천국이었죠. 주말이면 세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유모차에 민재를 태우고 천천히 산책하며 평범한 가족처럼 시간을 보냈죠. 벚꽃이 피는 봄날에는 돗자리를 펴고 김밥을 먹었습니다. 민재야, 아빠 여기 있어. 윤석이 깍꿍놀이를 할 때마다 민재는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서진은 그런 부자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죠. 비록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한 가족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때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이 도장에서 일하던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여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날이었죠. 아이들에게 품새를 가르치던 그는 문득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4시 집에서 서진이 혼자 민재를 돌보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원룸 앞에 검은 승용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5명이었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민재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생후 6개월이 된 아기는 엄마 품에서 고요히 우유병을 빨고 있었죠.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가락을 꼭 잡은 채 말이에요. 쿵쿵쿵. 갑작스러운 문 두드리는 소리에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는데요. 불안한 마음으로 일어서려는 순간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부서질 듯한 소리와 함께 남자들이 들이닥쳤죠. 누구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능적으로 민재를 가슴에 더 꼭 안았죠. 아기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진 씨죠? 회장님이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한동혁 회장, 그녀의 아버지가 결국 이곳을 찾아낸 것입니다. 안 돼요. 전 안 가요. 우리 민재랑 떨어질 수 없어요. 서진이 뒷걸음질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좁은 원룸에서 도망갈 곳은 없었죠. 남자들이 다가오자 서진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민재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면 아무 일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반항하시면 제발요, 제발. 우리 아기만은. 민재는 아무 죄가 없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재는 엄마의 불안을 느꼈는지 더 크게 울었죠. 작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온몸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싫어요. 절대 안 돼요. 서진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들 중 2명이 다가와 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여러 명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죠. 안 돼. 민재야. 우리 민재.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남자가 강제로 서진의 팔에서 민재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서진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붙잡았지만 결국 아기는 그녀의 품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으앙, 으앙. 민재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남자는 울고 있는 아기를 바닥에 내려놓았죠. 차가운 바닥에 놓인 민재는 작은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엄마를 찾아 울었습니다. 민재야, 엄마 여기 있어. 민재야. 서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아기에게 손을 뻗었지만 남자들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양팔을 붙잡힌 채 강제로 끌려가기 시작했죠. 제발 한마디만 할게요. 윤석 씨한테 한마디만 할 수 없을까요? 제발요. 서진이 애원했지만 남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죠. 조용히 하십시오. 다시 그 남자 찾아가면 둘 다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서진은 문 밖으로 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바닥에 누워 울고 있는 민재의 모습이 보였죠. 작은 아기는 엄마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서진의 절규가 건물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문을 열고 내다보았지만 검은 양복의 남자들을 보고는 다시 문을 닫았죠. 서진이 차에 태워질 때까지도 민재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들으며 서진은 차 안에서 오열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민재, 우리 아기. 1시간 후 윤석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은 부서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뛰어들어간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죠. 바닥에는 민재가 혼자 누워 울고 있었습니다. 목이 쉬어 이제는 가느다란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죠. 민재야, 서진아. 윤석이 급히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민재의 기저귀는 젖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집안을 둘러보니 서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닥에 떨어진 아기의 우유병과 서진의 머리핀 하나만이 남아 있었죠. 서진아, 어디 있어? 서진아. 윤석은 민재를 안은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골목을 헤매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젊은 여자를 차에 태워갔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진아, 서진아. 윤석은 무릎에 힘이 빠져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품 안에 민재는 지쳐서인지 잠이 들었지만 잠결에도 가끔 흐느끼는 소리를 냈죠. 마치 엄마를 찾는 것처럼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윤석은 민재를 안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아내가 사라진 빈자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잠에서 깨어 엄마를 찾을 때마다 그의 가슴은 미어졌죠.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도 서진의 빈자리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녀가 앉아있던 의자, 그녀가 만지던 컵, 그녀가 불러주던 자장가. 모든 것이 그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작별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채 찢겨진 이별. 그것은 이별도 아닌 이별 없는 이별이었습니다. 대저택의 현관문이 열리고 서진이 들어섰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끌려 들어왔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익숙한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화려한 샹들리에. 2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지만 감회는 없었습니다. 오직 공포만이 가슴을 짓눌렀죠.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아 서재로 향하는 동안 서진의 다리는 연신 떨렸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이 열리자 거대한 서재가 나타났죠.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그리고 그 중앙의 거대한 책상 뒤에 한동혁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2년이나 숨어 지냈구나. 한동혁의 목소리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아버지를 마주 보았죠. 아버지, 제발. 민재는 죄가 없어요. 갓 태어난 아기예요. 이제 겨우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서진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한동혁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딸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넌 내 딸이다. 한성그룹의 후계자다. 가업을 이어야 한다. 아버지, 그 천한 남자와의 인연은 오늘로 끝이다. 한동혁이 책상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던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그것은 출국 준비 서류였죠. 항공권, 미국 대학 입학 서류, 비자 신청서. 서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차가웠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아버지의 시선이었죠. 제발요, 아버지. 한 번만 민재를 보게 해주세요. 작별 인사라도 하게 해주세요. 다시는 그 아이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라. 한동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서진을 덮었죠. 내일 아침 비행기다. 미국에 가서 MBA를 마치고 돌아와라. 그때까지는 한국 땅을 밟지 마라. 안 돼요. 전 갈 수 없어요. 서진이 울부짖었지만 한동혁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남자와 아이를 찾아간다면 내가 직접 처리할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나? 위협의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서진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민재와 윤석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어릴 적 살던 방에 갇혔습니다. 문 밖에는 경호원들이 지키고 서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서진은 검은 승용차에 실렸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내내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았죠. 어딘가에 민재와 윤석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혹시라도 그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희망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하면서도 서진은 계속 뒤를 돌아보았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누군가 자신을 불러 세우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은 서진은 창밖으로 활주로를 바라보았죠. 이륙하는 순간 서울의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 생각에 서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윤석은 며칠째 민재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엄마를 찾아 밤낮으로 울었죠. 목이 쉬도록 울다가 지쳐 잠들고 잠에서 깨면 또다시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재야, 조금만 참자. 엄마 곧 올 거야. 윤석은 그렇게 말했지만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웃들이 아기 우는 소리에 항의를 해왔지만 윤석은 어쩔 수 없었죠. 그저 민재를 안고 동네를 돌며 달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윤석은 민재를 이웃집에 잠시 맡기고 한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빌딩 앞에 선 그는 주먹을 꽉 쥐었죠.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세요. 한서진 씨를 찾습니다. 정문 앞에서 윤석이 외쳤습니다. 경호원들이 즉시 달려와 그를 막았죠.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제 아내예요. 아무 말도 없이 데려갔잖아요. 윤석이 저항했지만 여러 명의 경호원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한 경호원이 그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죠. 당신이 찾는 그분은 이제 이 나라에 없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당신도 아이도 무사하고 싶다면요. 윤석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이 나라에 없다니.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았죠. 서진이 해외로 보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돌아서는 윤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손등으로 닦아냈죠.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에는 엄마를 기다리는 민재가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윤석은 달라졌습니다. 각성한 사람처럼 오직 민재만을 위해 살기 시작했죠. 새벽에 일어나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아기를 업고 도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수련생들을 가르치는 동안에도 민재는 그의 등에 엎여 있었죠. 사범님, 아기가 너무 예뻐요. 엄마를 닮았나 봐요. 어느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윤석은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민재는 자라났습니다. 첫걸음을 뗐을 때, 첫 말을 했을 때, 윤석은 기뻐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아렸죠. 이 모든 순간을 서진과 함께 나누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밤마다 윤석은 민재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과 별이 뜬 하늘 아래 어딘가에 서진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죠. 아빠, 나는 엄마 없어? 유치원에 다닐 때쯤 친구들은 다 있는 엄마가 없던 민재가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윤석은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죠. 엄마는 하늘이 아껴둔 사람이야.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아빠와 단둘이 사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고 윤석은 아내의 이름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죠. 하지만 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미국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서진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를 걷는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죠. 처음 도착했을 때는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지만 이제는 눈물조차 말라버렸습니다. 미스 안, 오늘 저녁 파티에 참석하시죠? 동기가 물었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감시받고 있었죠. 한국에서 파견된 비서실 직원들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곧장 숙소로, 주말에도 외출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저항했습니다. 몰래 전화를 걸어보려 했고 편지를 쓰려고도 했죠. 하지만 모든 시도는 차단당했습니다. 전화선은 감청당했고 편지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진은 변했습니다. 웃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죠. 그저 주어진 공부에만 몰두했습니다. 경영학, 재무, 회계, 마케팅. 머리에 지식을 채워 넣을수록 가슴은 더욱 텅 비어갔습니다. 당신은 감정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경영자가 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온 고문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감정을 버리라. 그것만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녀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10년이 지나 서진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한동혁 회장은 딸의 변화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이제야 내 딸다운 모습이구나. 서진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창밖의 서울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죠. 어딘가에 민재와 윤석이 있을 텐데.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마음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한성그룹 본사에 출근한 첫날, 서진은 전략기획실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이준하였죠. 한동혁 회장의 조카이자 서진의 사촌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서진아. 아니, 이제는 한 전무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이준하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5년 전부터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선배 행세를 하며 서진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무님은 아직 회사 일을 잘 모르시니 제가 많이 도와드려야겠네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속으로는 독이 가득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누락시키고 엉뚱한 보고서를 전달하며 서진을 곤란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서진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상황을 분석하고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서진은 점점 회사 내에서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감정 없는 판단, 냉철한 분석으로 실적을 올렸죠.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한동혁 회장이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죠.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지만 서진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따님이 참 의연하시네요. 조문객들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저 무표정하게 인사를 받을 뿐이었죠. 아버지의 관 앞에 서서도 그녀의 눈은 메마른 사막 같았습니다. 이준하는 그런 서진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죠. 감정이 없는 사람만큼 무서운 것은 없었으니까요. 장례가 끝나고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서진이 후계자로 지명되었죠. 이준하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었으니까요. 축하해, 서진아. 아니, 이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 이준하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서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의 손을 잡았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누가 봐도 명확했습니다.
회장 취임 후 서진의 첫 번째 지시는 경호팀 재편성이었습니다. 이준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죠. 믿을 만한 사람들로 구성해 주세요. 실력은 물론 충성심이 검증된 사람들로요. 인사팀장에게 지시하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철저한 계산이 숨어 있었죠. 이준하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며칠 후 새로운 경호팀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서류를 넘기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강민재. 그 순간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설마 그 민재일 리 없다고 그저 같은 이름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러나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바라보았죠. 마치 오래전에 흘리다 멈춘 눈물처럼 빗물은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경호팀과의 첫 대면 이후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강민재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할 때, 외부 일정이 있을 때 그는 항상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를 지켰죠. 프로다운 모습이었지만 서진의 시선은 자꾸만 그에게 향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진은 중요한 투자자 미팅을 마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민재가 뒤따라 들어와 버튼을 눌렀죠. 단둘이 된 좁은 공간에서 서진은 이상하게 긴장했습니다. 오늘 미팅은 잘 끝나신 것 같습니다, 회장님.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진은 살짝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죠. 경호원이 먼저 말을 거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네, 그런 것 같네요. 강 경호원은 이 일을 한 지 오래되셨나요? 자신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민재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대답했죠. 군 제대 후 3년째입니다. 한성그룹은 이번이 처음이지만요. 그래요? 그전에는 어디서? 서진이 더 묻고 싶었지만 엘리베이터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민재는 먼저 나가 주변을 살폈죠. 서진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며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진은 민재의 작은 습관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할 때 오른발에 무게를 실어 서는 것, 생각에 잠길 때 왼쪽 눈썹을 살짝 올리는 것, 그리고 가끔 먼 곳을 바라보며 잠시 멍해지는 것까지. 그럴 때마다 서진의 가슴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은 회식 자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서진이 차에 타려는 순간 민재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회장님. 비가 와서 미끄럽습니다. 그가 우산을 들어 비를 막아주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서진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죠. 곧은 콧날, 단정한 인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깊은 눈동자. 감사합니다. 서진이 황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왜 이럴까? 그저 같은 이름을 가진 경호원일 뿐인데.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홍보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 영상과 회사 소개 자료들이었죠. 화면을 넘기다가 경호팀 소개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이 부분 다시 보여주세요. 영상 속에서 경호팀이 시범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재의 태권도 시범이 나왔죠. 정확하고 절도 있는 품새, 공중으로 뛰어올라 돌려차기를 하는 모습.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동작, 그 품새의 흐름이 너무나 익숙했죠.
32년 전 봄날 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본 그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홍보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계속하세요. 하지만 더 이상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서진은 회장실로 돌아왔죠.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강민재, 강윤석, 그리고 이제는 그 품새까지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쳤습니다. 더 이상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죠. 서진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조사를 좀 해주세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무엇을 조사할까요? 강민재 경호원의 가족관계요. 특히 어머니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나가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민재라면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슴이 미치도록 뛰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한편 부회장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준하는 보안 카메라를 통해 서진이 홍보 영상을 보며 동요하는 모습을 포착했죠. 저 표정, 분명 뭔가 있어. 이준하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실장, 강민재라는 경호원 있지? 그 사람 뒷조사 좀 해봐. 출생 기록부터 성장 과정, 가족관계까지 샅샅이 파헤쳐.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두 개의 조사가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는 악의적인 의도로. 그리고 그 조사는 곧 30년 전의 비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은 회장실에서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회장님, 요청하신 조사 결과입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가자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열었죠. 강민재 30세, 부 강윤석 57세, 모 기록 없음. 출생지 인천, 거주지 이력 인천시. 서진의 눈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강윤석 태권도장, 인천시 부평구 450번지, 1993년부터 현재까지 동일 주소 운영 중. 동일한 주소. 30년 전 그녀가 윤석과 함께 살던 그곳에서 그는 여전히 도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재야, 정말 우리 민재구나. 서류가 눈물에 젖어갔습니다. 서진은 책상에 엎드려 오열했죠. 30년 만에 터져나온 울음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서진은 화장을 고치고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민재가 들어왔죠. 회장님, 다음 일정 준비되었습니다. 서진은 간신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엄마라고 부를 수 없는 내 아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죠. 네, 알겠습니다. 강경호원. 네, 회장님. 혹시 어머니는 안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물음에 민재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어렸을 때 헤어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기억은 없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억이 없다니. 그럴 수밖에요. 겨우 6개월이었으니까. 그럼 아버님은 혼자 계신가요? 네, 줄곧 혼자 사셨습니다. 제가 가끔 재혼하시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시더군요. 서진은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기 때문이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편 부회장실에서 이준하는 조사 결과를 보며
사악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빙고. 서진, 내가 감추고 있던 게 이거였구나. 그의 손에는 더 자세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과거 서진의 실종, 강윤석과의 관계, 그리고 아이의 존재까지. 이걸로 널 끌어내릴 수 있겠어. 이준하는 즉시 언론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로 위장해 정보를 흘렸죠. 며칠 뒤면 모든 언론이 이 스캔들로 떠들썩할 것이었습니다. 사흘 후 아침 서진은 비서실장의 다급한 전화로 잠에서 깼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뉴스를 보십시오. TV를 켜자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성그룹 여회장의 숨겨진 과거, 혼외자 스캔들, 젊은 경호원과의 수상한 관계,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자들은 흥분해서 떠들어댔죠. 30년 전 행방불명되었던 한서진 회장이 사실은 한 남자와 도피 생활을 했으며 아이까지 낳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죠. 서진이 회장실에 도착하자 임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당장 해명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위기입니다. 비서실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떡하죠, 회장님? 언론이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부인하실 겁니까?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사 앞에는 이미 수십 대의 취재진이 몰려 있었죠. 카메라들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이준하가 이사회장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죠. 한서진 회장님,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실 겁니까? 회사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서진은 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바라보았죠.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직 자신이 이 스캔들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듯 했죠. 그 순간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한동혁 회장이 없는 지금 그녀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님, 네, 회장님.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세요. 내일 오전 10시로. 회장님?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예요. 이준하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서진이 부인하고 발뺌할 거라 예상했던 것이죠. 하지만 서진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회의실을 나서며 민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죠.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신을 원망할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 30년의 거짓은 이제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 수십 개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서진 회장이 단상에 올랐죠. 표정은 단호했지만 자세히 보면 눈가에 오래 묻어둔 떨림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의 침묵.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죠. 저는 32년 전 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죠.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서진은 심호흡을 하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또다시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손을 들었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죠.
하지만 집안의 반대와 감시로 인해 저는 그 아이와 남편을 남겨둔 채 강제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부회장 이준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회장님, 지금 스스로 도덕적 결격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이준하를 향했다가 다시 서진에게로 돌아왔죠.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이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시선이었지만 그 속에는 연민도 섞여 있었죠.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죄라면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견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질문을 쏟아냈지만 서진은 이미 결심한 듯 보였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기업의 수장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서진은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툭 하는 작은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크게 울렸죠.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서진은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꿋꿋이 걸어나갔습니다. 뒤에서는 이준하가 무언가 소리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죠. 한편 경호팀 사무실에서는 TV로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동료들과 함께 화면을 보고 있었죠. 손에는 막 타온 커피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32년 전 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TV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재는 별 생각 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던 참이었죠. 그 남자의 이름은 강윤석입니다. 쨍.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퍼졌지만 민재는 느끼지 못했죠. 그의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강민재, 괜찮아? 동료가 놀라서 다가왔지만 민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강윤석? 내 아버지의 이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가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죠. 그럴 리가. 설마. 바로 그때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강민재 경호원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민재가 멍한 상태로 무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지금 바로 회장실로 오라고 하십니다. 민재는 눈빛이 흔들린 채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일어섰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민재는 아무 설명도 하지 못한 채 사무실을 나섰죠. 복도를 걸으면서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죠. 회장실 앞에 도착한 민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에 있을 사람이 정말 자신의 어머니일까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였죠. 민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진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바깥은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운전 잘하죠?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 그런 폭탄 선언을 하고 온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네. 예, 조금은. 그럼 오늘은 운전 좀 해요. 서진이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어디로 모실까요? 서진이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따뜻한 눈빛이었죠. 그리고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민재 씨 집으로요. 민재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죠. 서진은 그런 민재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하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듯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계속해서 서진을 흘끔거렸고 서진은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차에 올라탄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집 주소를 입력하려는데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소는 제가 알아요. 인천시 부평구 450번지. 민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곳은 정확히 자신의 집 주소였죠. 아니, 아버지의 도장 주소였습니다. 어떻게? 민재가 백미러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는 것이 보였죠. 그냥 알아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운전에 집중했죠. 하지만 그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죠. 민재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왜 자신을 유독 따뜻하게 대했는지, 왜 가끔 그렇게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는지. 석양이 지평선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차창을 물들였죠. 민재는 핸들을 잡은 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어머니라면 30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그리고 곧 만나게 될 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을까? 차는 천천히 인천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재회를 향해서. 어둑한 저녁, 검은 세단이 조용히 멈췄습니다. 익숙한 골목길, 그리고 그 끝에 보이는 오래된 건물. 강윤석 태권도장이라는 간판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비춰지고 있었죠. 민재가 시동을 끄고 잠시 멈췄습니다. 뒷좌석의 서진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있었죠. 30년 만에 돌아온 그곳. 한때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 깃든 곳이면서 동시에 가장 아픈 이별의 현장이었습니다. 들어가실까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차에서 내리는 데는 한참이 걸렸죠. 다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처음 윤석을 만나던 22살의 그날처럼. 도장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윤석이 저녁 정리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민재가 먼저 차에서 내렸고 서진도 천천히 뒤따랐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죠. 도장 문 앞에 선 민재는 평소처럼 문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를 돌아보니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죠. 괜찮으세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응, 괜찮아. 가자. 민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그 소리마저도 서진에겐 추억이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재가 안으로 들어서며 불렀습니다. 도장 안쪽에서 정리를 하던 윤석이 고개를 들었죠. 왔구나. 오늘은 좀 늦. 윤석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민재 뒤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죠.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고요한 도장에 크게 울렸습니다. 서진? 윤석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꿈을 꾸는 것 같다는 듯,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죠.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서진이 한 발짝 도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32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변하지 않은 나무 마루의 결, 벽에 걸린 낡은 훈장들, 구석에 놓인 연습용 타겟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녀가 떠난 그날에 멈춘 것처럼. 정말 서진 씨가 맞는 건가요? 윤석이 한 발짝,
또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죠. 57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울지 않았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지만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윤석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을 만지려다가 주저했죠. 혹시 손을 대면 깨어버릴 꿈은 아닐까? 사라져버릴 환상은 아닐까? 미안해요. 서진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두 글자를 내뱉는 순간 30년 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에. 서진이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자 딱딱한 나무의 감촉이 느껴졌죠. 어깨가 떨리며 흐느끼는 그녀를 보고 윤석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진 씨가 왜? 윤석이 급히 다가와 서진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도 함께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도장 한가운데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죠.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찾으러 가지 못해서 기다리기만 해서. 윤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죠.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비겁해서 용기가 없어서 30년이나 걸렸어요. 민재는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평생 강인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텅 빈 도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윤석이 서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죠. 다시 만났잖아요. 그걸로 됐어. 이제 다 끝났어. 서진이 윤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도 따뜻했죠. 우리 민재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당신도 혼자였잖아. 그것도 그 차가운 집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의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죠. 민재야. 서진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재가 천천히 다가왔죠. 서진은 일어서서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고마워. 민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서진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이 가슴을 찢었죠. 그래 엄마야. 내 엄마야.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윤석이 두 사람을 감싸 안으며 말했죠. 이제 우리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었지만 도장 안은 따뜻했죠. 3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 사람은 도장 한편에 둘러앉았습니다. 윤석이 낡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였죠. 삐걱거리는 의자, 금이 간 찻잔들. 모든 것이 소박했지만 서진에게는 궁전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차가 변변치 않네요. 예전에 당신이 좋아하던 그 차는 이제 없어요. 윤석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이것만으로도 꿈만 같아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서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살았다고 해야 할까? 숨은 쉬었지만 살아있지는 않았어. 윤석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그들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놓친 30년의 세월을 한 번에 다 채울 수는 없었지만
시작이었죠. 민재의 어린 시절 이야기, 서진의 외로웠던 미국 생활, 윤석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일들. 기억해요? 서진 씨가 만들어주던 된장찌개. 민재도 그 맛을 좋아해요. 윤석의 말에 서진이 눈물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그 레시피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 밤 세상의 모든 소음은 그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혼란도, 언론의 관심도, 모든 것이 이 작은 도장 밖의 일이었죠. 오직 세 사람만이 존재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서진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 벌써? 윤석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도 마찬가지였죠. 내일. 아니, 오늘 아침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요. 하지만 다시 올게요. 이제는 매일 와도 되죠? 윤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여기가 서진 씨 집이에요. 서진은 그 말에 또 한 번 눈물을 훔쳤습니다. 집. 30년 만에 되찾은 집이었죠. 민재가 차로 안내했습니다. 떠나기 전 서진은 다시 한번 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불 꺼진 간판, 낡은 건물. 하지만 그곳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빛나 보였죠. 다음 날 아침 전국의 신문들은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성그룹 여회장, 30년 전 숨겨진 가족 고백. 사랑을 죄라한 세대, 용서로 마무리되다. 처음엔 스캔들로 몰아가려던 언론도 여론의 변화를 감지하고 논조를 바꿨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30년 전이면 강제로 헤어진 거잖아. 저 정도 용기면 회장 자격 있지. 오히려 인간적이다. 숨기지 않고 당당히 밝힌 게 대단해. 대중은 분노 대신 동정과 존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또 다른 폭탄 같은 뉴스가 터졌습니다. 30년 전 납치 사건, 이준하 부회장 부친이 배우였다는 증거 확보. 30년 전 서진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갔던 바로 그 인물이 한서진 회장의 기자회견을 본 뒤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경찰서를 찾았던 것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납치에 가담했으며 그 모든 일을 지시한 사람이 이준하 부회장의 부친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지시 문건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낡은 종이에는 이준하 부친의 서명과 납치 지시가 또렷이 남아 있었죠. 비록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이었지만 그가 저질렀던 죄와 함께 숨겨졌던 진실은 결국 세상 위로 떠올랐습니다. 부회장실에서 이 뉴스를 접한 이준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친의 죄가 자신에게까지 미치지는 않겠지만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죠. 부회장님, 기자들이 몰려옵니다. 비서가 다급히 보고했습니다. 이준하는 창밖을 내다보았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건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성가의 이름으로 정의를 세운다. 이준하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늘 외치던 구호가 이제는 자신을 향한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정의는 내 몫이 아니었군. 그날 저녁 이준하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친의 과오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짤막한 성명과 함께였죠. 한때 한성그룹의 실세였던 그는 이렇게 쓸쓸히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며칠 후 한성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서진 회장의 거취 문제였죠. 하지만 표결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만장일치로 회장직 유지가 가결된 것입니다. 오히려 회장님의 용기와 진실성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리더 아닙니까? 이사들의 지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서진은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죠. 몇 개월이 지난 봄날 한성그룹 대강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강민재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단상에 선 서진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몇 개월 전과는 달리 그녀의 표정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강민재 재단은 미혼모와 그들의 아이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아동들을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진은 잠시 객석의 민재와 윤석을 바라보고는 다시 말을 이었죠. 이 재단의 이름은 제 아들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자란 아이, 그럼에도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제 아들 말입니다. 민재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앉은 윤석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죠. 우리 재단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이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부모의 빈자리가 상처가 되지 않도록,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겪은 아픔이 있었기에 더욱 절실했죠. 재단의 첫 사업은 미혼모 쉼터 건립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죠. 엄마, 이거 보세요. 며칠 후, 민재가 서진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재단 건물 1층에 들어설 어린이 태권도장 도면이었죠. 아버지가 자원봉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하셔서요. 무료로요. 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윤석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평생 해온 일인걸요. 이제는 돈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강민재 재단은 조금씩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서진은 회장직을 유지하면서도 퇴근 후엔 종종 재단을 들렀죠. 그곳에서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 가족은 오랜만에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는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죠. 이거 제가 만든 김밥이에요. 민재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모양의 김밥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우리 아들이 요리도 하네? 서진이 놀라며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윤석이 웃으며 말했죠. 얘가 하도 엄마 김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옛날 당신 레시피대로 가르쳐줬어요. 서진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단무지와 시금치, 계란의 조화가 그리웠던 그 맛과 똑같았죠.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엔 된장찌개도 배워볼게요. 아버지가 엄마 된장찌개가 최고였다고 하시던데. 그들은 강가를 따라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서진과 윤석,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민재.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죠. 평범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습니다. 있잖아. 윤석이 불쑥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결혼식 올릴까요? 서진이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나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30년 전에 못했잖아요. 이제라도. 서진은 그의 팔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작은 결혼식. 민재가 뒤에서 외쳤습니다. 저도 끼워주세요. 줄에는 제가 설게요. 세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물이 햇빛에 반짝이며 흘러갔죠. 여름이 되자 그들은 정말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도장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자리였죠. 서진은 수수한 원피스를, 윤석은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습니다. 30년 만에 결혼식이라니 정말 특별하네요. 재단의 첫 수혜자였던 한 미혼모가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아이가 꽃다발을 들고 뛰어다녔죠. 민재가 어색하게 주례를 섰습니다. 신랑 신부가 제 부모님이라 좀 이상하긴 한데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민재는 진지하게 말을 이었죠. 하지만 전 이분들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30년을 떨어져 있어도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게 사랑 아닐까요? 서진과 윤석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아니 늦었기에 더욱 소중한 순간이었죠. 가을에는 민재가 재단에서 만난 한 여성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교사였죠. 서진과 윤석은 아들의 연애 소식에 들떴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야? 서진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민재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죠. 엄마,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이제 시작인데. 하지만 윤석도 아내 편이었습니다. 언제 데려와? 밥이라도 같이 먹자. 그렇게 그들의 일상은 평범하면서도 특별했습니다. 아침엔 서진이 출근하기 전 도장에 들러 커피를 마셨고, 저녁엔 세 사람이 모여 저녁을 먹었죠. 주말엔 재단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도장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죠. 한성그룹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서진 회장의 투명 경영과 사회 공헌 활동이 기업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윤석이 채널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일 얘기는 집에서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서진이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요. 집에선 그냥 민재 엄마로 있을게요. 민재가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아직도 뭔가 2% 부족해요. 뭘 빠뜨린 것 같은데. 사랑이 빠졌나 보다. 윤석이 농담을 했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서진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죠. 그럼 내가 직접 만들어 볼게. 30년 만에 된장찌개. 냄비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두부를 썰고 파를 다지는 서진의 손놀림은 예전 그대로였죠. 윤석과 민재는 식탁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됐다. 서진이 뚝배기를 들고 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민재가 한 숟가락 떠먹고는 감탄했죠. 이거야. 이 맛이 빠져 있었어요. 윤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하지 않았네요. 여전히 최고야. 서진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죠. 그날 밤 서진은 일기에 적었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었다. 단지 세상이 너무 늦게 그것을 인정했을 뿐. 하지만 늦었더라도 우리는 결국 함께하게 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니, 그것이 전부다. 펜을 내려놓은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장의 간판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 빛처럼 그들의 사랑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늦게 따라온 사랑. 하지만 그들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나날이었습니다.